반갑습니다. 지금 하우선 위원장께서 하신 말 중에 한 단어는 시도하겠습니다.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제 이메일 주소 뭐라 그러지? 지금 정신이 없어. 아니 이제 이름 이메일 주소 보면은 필름 투게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더불어 사는 게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 삶에 대한 의식이 생긴 건 초등학교 3, 4학년 때고 내 삶의 그 미래를 설계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냥 자주 얘기하는데 헤세이 소설을 5권을 읽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악을 그 6권의 소설을 제 인생을 이렇게 해요. 조이력은 만든 건데 또 남의 경우 망친 거예요. 사실 감당하기 힘든 소설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면은 데미안 정도 소리밖에 안 해서 있는데 저는 지와 사랑에 아주 흠뻑 빠지고 그래서 제가 경향신문에 2018년인가 제 인생의 책 5권 할 때 첫 번째로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 나르시스부스 고이드문트를 이제 소개를 했고 결국에 그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동문문학도 전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노벨상을 받았긴 받았지만 우리 헤세의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되게 독특한 시상식도 안 받고 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다 전쟁을 지지한 발언할 때 거기서 홀로 그래서 동문학에서는 헤세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석사까지 했는데 한 번도 헤르만 헤세를 수업을 해서 교수들이 수업을 다룬 적도 없고 언급한 적도 거의 없어요. 토마스 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신을 차렸지만 괴테 이후의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토마스 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전쟁 지지 발언을 했고 그런데 헤르만 헤세는 그런 사람은 산 사람이고 죽을 때도 스위스에 가서 죽잖아요. 남의 나라. 그래서 굉장히 매국노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매국노는 좋아. 인생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저는 매국노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고생을 좀 자초하는 이 영화 오늘 제가 좀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이거 제가 제시한 겁니다만은 뉴 저먼 시네마와 빈 벤더스 그리고 한국 영화. 한국은 시네필 문화를 중심으로. 제 특기가 대놓고 잘나졌다는 건데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동문학을 전공해서가 아니고 제가 영화를 하게 된 게 뉴 저먼 시네마의 이제 어떤 한 편의 영화. 그 영화를 보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화를 봐왔는데 이 뉴 저먼 시네마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가 만든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어떤 영화들을 보는데 아무런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보면서 영화를 이제 한 편만 본 분도 계시고 4편 다 본 분도 계시고 저는 3편만 봤는데 여전히 영화 보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다면 그거는 이제 봉준호식의 어휘로 하면 노무라는 거예요. 봉준호 스스로 애브노무라는 사람이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건데 그걸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굉장히 정말 좀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걸 느끼면서 영화는 내가 원하는 만큼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본격적인 영화 공부를 82년,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반 동안 미친 듯이 여기 지금 이윤영 이 시네마토그래퍼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요즘 정신없이 20살인데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런 식의 이제 공부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느냐가 그렇게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드는 건데 제가 늘 인용하는 말콤 글래드의 의견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하루 평균 서너 시간씩 한 10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열 몇 시간씩, 예? 7일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열 몇 시간씩 막 이러면은 그게 한 3, 4년, 2, 3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미친 듯이 그 공부했던 게 옛날 그 영화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실 뭐 제대로 잘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살아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해요. 예를 들면 돈은 못 벌었지만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 함께 하는데 오늘 제 인생을 결정지은 뉴저먼 시네마에서 빈 벤더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감독이었는데 오늘로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진짜 마치 고문하듯이 세 편을 매일 보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막 졸아가면서 쭉 보면서 이 벤더스 형님에 대해서 내가 좀 그동안 내가 너무 인색하게 평가했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 뉴저먼 시네마는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라는 감독 중심으로 역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올해 어제처럼 2시간 40분 하는 게 아니고 1시간 이내로 빨리 끝날 건데 딱 그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셔야 될 몇 가지를 제가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국 영화하고 뉴저먼 시네마하고 무슨 관계냐? 그 한국 영화인들한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크게 보면 한 세기 사조가 있습니다. 네오리얼리즘,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누벨바르고, 그리고 이제 독일 뉴저먼 시네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접적 영향을, 그 감독을 치면 사실은 뉴저먼 시네마예요. 뉴저먼 시네마의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헝그리 정신. 다른 식으로 하면 일단백 정신. 요즘 한국 영화는요, 진짜 다시 그 뉴저먼 시네마,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의 헝그리 정신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벤더스 형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영화를 계속 시켜봤는데,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파리 텍사스를 보면서 마지막에 정말 가슴이 벅차가지고 제가 뭐 한 1, 2만 편은 받지 않았겠어요. 한 55년 동안. 근데 이미 알았는데도 정말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래서 84년도에 그 칸에서 그 장관 14위원들이 한국유명상으로 빈벤더스한테 최고 영예를 바쳤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파리 텍사스는 보는데 어려움이 없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또 영어로도 하고 또 얼굴도 아는 배우가 나오는 나스타키스키. 우리는 뭐 테스에 나스타키스키, 캣피플 뭐 이런 나스타키스키까지 생각하지만 진짜 이렇게 치명적인 페이털 어트랙션을 갖고 있는 배우가 오늘 나스타키스키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그 아버지는 아주 악명 높은 클라우스 키스키라고 뉴저먼 시네마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아주 캐릭터고요. 그 아버지한테도 어떻게 이런 아들이 딸이 나왔는지 당분간 또 이 파리 텍사스의 이 이미지와 이 음악과 그 라이프도의 음악은 정말 그야말로 미니멀리즘적 음악인데 그 선율 하나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정말 이 파리 텍사스는 다시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영화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3일 일정을 여기서 보냈는데 내일은 아침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채널A PD들을 대상으로 OTT 시대 영화보기라는 그 강좌를 하고 바로 4시 기차로 또 내려옵니다. 근데 오늘 그 친구들한테 내일 가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파리 텍사스하고 이 벤더스 영화를 보는데 OTT 시대 영화 보기에서 OTT로 영화를 보는 건 알아서 봐라. 알아서 보는데 OTT 시대에 그냥 그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숭고한 행위인가. 지금 우리 벤더스 형님의 이 영화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라면 디그니티예요. 숭고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이 유로피언 시네마 데이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죠. 단순히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걸 넘어서 존중심을 표하는 걸 넘어서.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 시대가 경박해지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뭐 편하게 뭐 모니터를 보고 TV 브라운관으로 영화를 보는 이 시대에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그 갖는 의미가 이렇게 크고 숭고할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시네아트리즘이 굉장히 소중하면서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가슴이 막 막히는 게 좀 더 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창원 마산 이 창원 마산 이 시민들이 좀 나서서 이 시네아트리즘을 리뉴얼하는 이 운동을 좀 펼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어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리뉴얼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그리고 영화에 관람하고 나서 영화의 관람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을 아예 상용화시키는 그럼 참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두 번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씩 내려와서 제가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하는데요. 내일 말이죠. 내일은 이제 또 아티스트 시네마에서 영화에 비친 현대미술 하잖아요. 이 영화들이요. 제가 뭐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5번째 그 에드워드 호퍼는 한국 사람들, 한국의 미술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에드워드 호퍼.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11월 27일 날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봉 전에 시네아트리즘에서 먼저 미개봉작을 한번 보면 어떻겠냐 해서 이 내일 TV 상영이 이루어지는데 내일은 영화를 보고 나서 지금 우리 어제 AI 수로 브리너로 그 세계 첫 번째 공식 그 AI 영화를 단편 AI 영화를 만든 심은덕 감독이 안 올라갔고 지금 내일 여러분과 만나고 하려고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아직. 네? 네. 꼭 그 영화를 보시고 같이 심은덕 감독과 제가 나누는 그 에드워드 호퍼를 포함한 현대미술에 대한 토크. 물론 이제 호퍼 중심으로 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리고 아티스트 시네마니까 현대미술 좀 얘기를 맥락을 좀 짚어주면서 호퍼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여러분 오늘 호퍼를 아시는 분들은 벤더스 영화를 보면은 벤더스가 얼마나 호퍼를 좋아하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밀런 달러 호텔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 벤더스는 호퍼에 대한 그 단편도 만들고 단편 영화도 만들고 호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인가 뭐 이런 단편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어떤 구도 보면 완전 호퍼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 유로피언 시네마 데이 시작할 때 처음 보면은 룸 넥스트 페드로 알모도바르 그거 나오잖아요. 틸다 스윈턴하고 줄리안 뭐 완전히 호퍼의 영화제부터 좋네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새 지금 호퍼에 빠져 있는데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저 심은덕 감독이 여러분 미술평론가인 거 아시죠?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평론가입니다. 제가 볼 때 빈말이 아닙니다. 저도 잘 나가는 영화평론가지만 급이 다른 세계적인 탑클래스 미술평론가예요. 네, 꼭 와서 그런 탑클래스 미술평론가한테 호퍼 얘기를 좀 직접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하고 내일은 이제 이 현장에서 그 토크 나누고 이 책 판매까지 내일 따를 텐데 왜냐면 이거 마케팅 도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팔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한국의 시네필 문화를 중심으로라고 제가 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한국 시네필 영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뮤지엄 시네마예요. 이런 얘기는 저기 어린 평론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시네필 된 친구들은 제가 말할 거 못 들었습니다.
70년대 말과 80년대 시네필에 사는 걸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왜냐하면 뉴저먼 시네마는요, 뉴저먼 시네마는 말 그대로 새로운 독일 영화는 1970년대를 풍미했던 단 전제가 있습니다. 미학적, 예술적, 산업적으로 아닙니다. 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1970년대 세계 영화를 풍미했던 뉴저먼 시네마입니다. 그래서 세계 영화 역사는 18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130년 가까이 되는 세계 영화의 역사는 1910년대 이후로 헐리우드 미국을 중심 가면서 가끔씩 그 한 데케이드마다 특정 그 내셔널 시네마, 특정 나라의 영화들이 부상을 해서 주목을 끕니다. 한 나라 내지는 두 나라. 70년대는 뉴저먼 시네마. 그래서 70년대를 만약에 영화 얘기를 하려면은 실존 좋든 뉴저먼 시네마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이 70년대는 어때요? 한국 영화의 70년대는 가장 암울한 암흑기였다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뉴저먼 시네마라고 칭해지면서 일군의 감독들, 일련의 영화들이 화제를 일으켰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미학적, 예술적으로. 산업적으로는요, 이 뉴저먼 시네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한계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관객으로부터는 철저히 외면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독일 영화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막 비웃어요. 뉴저먼 시네마 막. 왜? 관객하고 따로 놀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무식한 거냐면은, 독일 영화는요, 역사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때가 1920년대 이른바 표현주의라고 칭해졌던 일년에, 그러니까 이제 표현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시정이 되는데, 바이마르, 통칭 바이마르 시네마. 1919년에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잡을 때까지의 한 10몇 년간의 영화를 바이마르 시네마라고 이제 칭하는데, 그때 가장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그 사조가 이제 표현주의였어요. 근데 표현주의는 영화만이 아니고 미술, 특히 문화, 다 있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영화가 이제 표현주의 세대를 탔죠. 그래서 표현주의 계열의 많은 감독들이 헐리우드로 가서 스카우트해서 헐리우드로 가서 거기서 헐리우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이 들어봤을 이른바 필름 노아라는 그 필름 노아의 그 분위기나 조명이 전부 표현주의에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영화는 그 시기, 그 다음에 뉴저먼 시네마 시기예요. 그 자기의 나라 가장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웠던 시기였는데 흥행이 좀 안 됐고 산업적으로 이렇게 관객과 가깝지 않았다고 그 영화를 무시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단편이에요. 여러분 한류의 위대함이 돈을 많이 벌어서예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류가 돈 못 벌면은 한류 가치 없어요? 아니죠. 돈을 못 벌어도 한류는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보니까 금상첨화하고 더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문화의 가치가 돈만으로 산정이 됩니까? 제가 요즘이 아니라 저는 평생을 돈하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없으면 일필 지금 무심해지니까 먹고 살 돈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데, 돈만으로 그 문화의 가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국에서 그 위기하는 것도 너무 돈으로만 말하기 때문 아니면, 지금 세계에서는요 한국 영화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세계 영화학자들이 한국 영화를 지금 연구합니다. 여러분 학자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붕뜬 느려 터진 존재들입니까? 학자들이 연구한다는 건 가장 최후 단계입니다. 그럼 학자들이 한류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를 지금 연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국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미학적, 문화적, 역사적 이런 가치를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그 산업계를 포함해서 논자들은 전부 한국 영화 위기라고, 한국 영화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한국 영화가 위기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한국 영화의 위기를 말할 때 오로지 돈만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할리우드입니다. 여러분, 할리우드 매출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극장 기준 할리우드 매출이 뭐 몇백 주 될 것 같습니까? 10몇 주예요. 삼성 한사국이 삼성 수입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할리우드 없는 미국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할리우드는 돈으로 산정 안 됩니다. 미국은 3대 축이에요. 펜타곤, 백악관, 할리우드예요. 할리우드 하는 게 뭐예요? 미국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 없는데 미국. 여러분, 20세기에 미국이 그렇게 세계 슈퍼파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할리우드예요. 그래서 할리우드는 백악관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와서. 대통령을 액션스타로 만들고. 그게 할리우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를 몇 조 계산할까? 10몇 조? 돈으로 산정 안 됩니다. 할리우드는 돈으로 산정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K-팝, K-드라마, 뭐 K-푸드 뭐 등등에서 나가는 K-컨텐츠 무식하게 경제 지상론자들은 모든 거를 수치로 산정하는데 그 수치 재볼 때 10배, 10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2년 전에 주장했던 한류는 더 이상 웨이브로 설명이 안 된다. 한류가 아니라 K-문명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류가, 많은 사람들이 한류가 뭐 오래 안 갈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4데이키즈를 거쳤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미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웨이브가 4데이키즈에 걸치냐. 우리가 이제 10년을 데이키즈라고 칭하잖아요. 4데이키즈에 걸치는 웨이브는 없어요. 영화 역사에 없습니다. 누벨바브도 그 역량은 계속 남아있지만은, 네오리얼리즘 그 역량은 남아있지만은, 예를 들면 누벨바브 타령을 지금 안 해요. 네오리얼리즘 타령 안 해요. 할리우드는 지금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할리우드 타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 2020년대, 제가 볼 때 30대, 40대 계속 갑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한글과 역사 때문에 30년대, 40년대 계속 갑니다. 특히 할리우드. 아니, 한글. 제가 무슨 내셔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 분야에 이제 몇십 년간 몸담으면서 해외 경험을 제가 좀 했잖아요. 제 별칭이 이제 칸차니인데, 칸을 23번 다녀와서 이제 칸차니입니다. 그래서 영화제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제가 97년에 처음에 칸 영화제에 갈 때부터, 한국 영화라는 코리안 시네마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냥 개인만 존재했으니까 거기 참여한 누구, 예를 들어 이인권태. 근데 2000년대를 거치면서 코리안 시네마. 지금은요, 코리안 시네마는 주변에서 평론가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돈 지금 예전처럼 많이 벌 때처럼 못 보니까 계속 한국 영화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기 맞아요. 돈만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한국 영화가 뭐를 제시하느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무슨 패러다임인지 아세요? 할리우드의 영웅서사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금 한국이 하고 있고요. 뭡니까? 모든 그 영웅서사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재미있지만 영웅이 아닌 사람들은 다 허접한 게 영웅서사가 갖고 있는 맹점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우리들이 막 영웅서사에 그동안 그냥 다 합력해가지고 저는 그 영웅서사를 해체시키는 이런 노선을 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김성수 감독의 무사가 나왔을 때 열번했던 거예요. 한두 사람의 영웅으로 몰아가지 않고 그 영웅성을 여러 명한테 분산시키는, 응?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 21세기 한국 영화 특징이 뭐죠? 한국 그 내러티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한두 사람, 미국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 라이언 1번 거기 같은 건 무지무지 나쁜 영화예요. 왠지 아세요? 라이언 한 명을 보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저는 이번 영화는 비밀주의고 부도덕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한국 영화는 어떻게 해요?
오징어 게임에서 막 돈 벌러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나옵니까? 거기에 놀라. 제가 이걸 6년 전에 이미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BTS가 노래로, 여러분 BTS가 왜 대단하냐면요, 걔네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메시지를 던진 이 아이돌 애들은 BTS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라이크뿐만이 아니고 우리 밴더스 형님이 워낙 음악에 조예가 깊어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1999년 그걸로 또 화려한 제기를 했지만 그 전에 보면요, 여러분 1년 달러 보면 보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보노가 누구냐? 가장 위대한 락 그룹 중에 하나는 U2의 보노예요. 브라이언 레노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프로테스탄티즘을 갖고, 그런 저항성을 갖고 락을 통해서 락 스핏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제가 이 밴더스 형님을 다시 보는 이유가 이 사람이 노동구비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했던 그런 방안들, 고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구나. 비록 예전만한 그런 영화들을 못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편하고 이제 도시의 리스까지 참 선정이 잘 됐어. 이 선정을 우리 한효선 위원장께서 다 하셨는 것 같은데, 도시의 리스는 70년대를 대표하는 일반 로드무비 3부작 중에 대표적인 영화고, 거기에 리스본 스트리트에 나왔던 류디버 포블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80년대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냈던 80년대 칸에서 황금영상과 감독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80년대에는 사물 상태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까지 받았어요. 황금봉상은 못 받았는데 그 두 군데 세계 3대 영화제라는 데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과 황금사자상을 받았고, 미라텔라 호텔로는 심사위원장 은금상을 받았으니까 황금봉상은 못 받았어요. 근데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세계 3대 영화제를 다 이렇게 휩쓸었던, 그게 다 80년대. 물론 이제 저기 2000년이지만은 80년대에 이제 가장 황금기를 보냈던, 그래서 80년대 황금기 영화들 여러분 이거 보시죠. 파르테스하고 베를린 청사시. 이게 사실 우리말 제목이 참 싫었어. 이게 원제는 데어 힘맨 위버 베를린이니까 베를린 위에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천재의 시까지 나와서 시적으로 그 제목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한강 노벨 문학상 받은 것 같아요. 천재의 시는 관계가 없는데 베를린 위에서 보는 하늘이에요. 베를린 위에 하늘인데 거기에 천재의 시까지도 넣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크리에이티브하다. 한국의 영화 업자 제목 잘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반 정도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가서 좀 쉬다 들어왔는데, 예전에 다 봤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리스본 스토리. 리스본 스토리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영화인데, 이 리스본 스토리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아티스트는요, 타 분야 아티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탈, 기본적인 존경심을 갖고 그걸 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처럼 영화를 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텍스트가 있지만 텍스트와 더불어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그걸 우리가 상호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또는 간 텍스트, 상호 텍스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영화 볼 때는요, 어떤 특정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텍스트와 그의 관계를 계속, 그게 상호 텍스트인데, 그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감독이 누구냐? 그게 박찬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봉준호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감독이고 세계적인 감독이에요. 기본적으로 상호 텍스트적으로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 신문옥 감독이 미술평론가를 하면서 이 에아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 에아 영화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호 특성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뉴저먼 시네마에서 상호 특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벤더스입니다. 벤더스고 그래서 장수하는 겁니다. 그 뉴저먼 시네마에는 크게 7명의 감독을 미학적 예술적으로 얘기하는데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지금 50년 전에 영화 만들고 있잖아요. 벤더스예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이후에 뉴저먼 시네마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그 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뉴저먼 시네마, 70년대 뉴저먼 세계적으로 풍미했던 독일 영화를 뉴저먼 시네마로 칭하는데 이게 조금 광유를 하면 60년대까지도 포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영화의 시대, 모던 시네마는 60년대부터 펼쳐지는데 이거를 조금 협의로 나누면은 그때 영을 씁니다. 그래서 Der junge deutsche Film에서 영 저먼 필름, 1960년대는 그리고 70년대는 뉴 저먼 시네마 이렇게 칭하는 이런 협의의 접근이 있고요. 또 하나가 다 그냥 뭉뚱그려서 영저먼 필름까지 포함해서 다 뉴저먼 시네마로 칭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누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60년대 독일 영화는 상대적으로 잠깐 반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우리 그 80년대 그 영화를 공부했던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마치 그 금각조처럼 얘기됐던 서명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버하우젠. 광산도시 오버하우젠은 26명의 그 독일의 젊은 감독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영화는 죽었다. 파파스키노시더토 아버지 영화는 죽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시네필한테 결정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왜? 1970년대 한국 영화가 안 먹혔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점으로 한국 영화가 새로워지나요? 그게 이장호예요. 그리고 배창호예요. 그러니까 이장호와 배창호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지금 부산영화제위원장은 박광수, 이명세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버지 영화는 죽었다. 그러니까 뉴에드다 이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장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장호가 그 별들의 고향 75년부터 이제 해가지고 80년대 초반에 쭉. 그리고 이장호 감독이 80년에 그 뭐야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래서 이른바 한국의 그 리얼리즘 영화의 3장을 열고. 그리고 그 후속편을 내는 게 누구예요? 배창호 감독이잖아요. 다 독일 뉴저먼 시네마를 보면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영향을 크고 작게 받은 사람들.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 그 오늘 벤더스 형님 영화를 보는데 벤더스 형님이 아까 말씀드린 7명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려요. 네? 그 7명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알렉산더 프루게는 1932년생이고 누벨바그도 그랬는데 우리 제일 어린 사람은 1945년생입니다. 2명이 45년생이에요. 라이너 다리너 파스빈더와 벤더스인데 여러분 우리 요절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요절신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20대 때 안 죽고 70대 때 살았으면 윤동주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시인 못 됩니다. 안중근이 30안에 죽었기 때문에 독립투정사에서 넘버원이지 그 사람이 70까지 홍범도 장군처럼 70대 중반까지 살면요. 그 나이를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 살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래 살면 평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찍 죽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최대한의 그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파스빈더 형님이 몇 살에 죽느냐? 37에 죽어요. 82년도에 죽어요. 82년도에. 우리 벤더스 형님이 막 칸에서 황금영상 받고 하는 게 84년인데 82년에 파스빈더가 죽어버린다. 근데 영화를 얼만큼 남기고 죽는지 알아요? 13년 동안 약 9편가량. 근데 그 영화들이 만든 거의 20편 이상이 다 문제제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그러니까 뉴 저먼 시네마의 담론의 결정적인 방향타를 파스빈더 형님이 갖고 있는 데다가 82년에 37명이나 죽어버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시정시킬 건데 뉴저먼 시네마의 종말 뉴저먼 시네마는 죽었다라고 선언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후로 이 뉴저먼 시네마의 정신은 빈 벤더스를 통해서 지금 지속되어 왔다는 주장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과대평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이 앤더슨 형님은 그런 정신을 지금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얘가 칸에서 작년에 퍼펙트 스테이지 보면서 아니 나이 들더니 또 음악에서 만나 쓸데없이 가서 일본 가가지고 무슨 그 퍼펙트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이야기나 영화를 찍고 있어 막 내가 수고수도 됐거든요. 그때 고레다 히로까지는 괴물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일본의 그 교육 시스템과 그 10대의 문제를 통해서 일본 사회에 패거를 찍을 때, 예? 저기 거지하는 밴드수가 영화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 야, 99지 국민배우 데려다가 화장실 청소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태평하게 하마구치 유스케나 그런데 히레까지 생각하면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 거기에 보면서 부르면 뭐 뱀에던도 그런 쓰고 루리드가 노래하는 게 다야?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면서 그거 다 시정하기로 했어요. 제가 저 경험한 거 사죄드리고 다시 제가 이 사람이 80을 바라보지만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적어도 영원 그 정신만은 내가 그 60년대와 70년대의 새로운 그 젊음과 새로움을 유지하겠다라는 그 의식 표명을 하는 거구나라고 저 다시 지금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 혹시 오랜만에 이제 베를린을 가게 되면 수소문 해가지고 벤더쌤님을 만나서 좀 인터뷰를 한번 하고 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실제로 컨택이 잘 안 돼요. 제가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드니 블레보를 2010년에 부산영화제로 초대한 사람이 저잖아요. 그 그린 사람.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그래서 드니 만나고 같이 차도 마시고 DVD 사인까지 주고 그랬는데 컨택을 못해요. 그 10년 사이에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되니까 컨택을 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드니 블레보를 좀 만나고 싶어요. 야, 형이가 찬일이형 그러고 형님 반가워 그러는데 왜 10년 사이에 세계 최고 감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앤더슨 형님도 뭐 만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80년대에 당신들의 유저마시라고 보면서 평론의 길을 걸어서 지금 40년이 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분이 그래? 그럼 내가 시간 좀 내줘야 되겠네 이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뉴저먼 시네마는 그런데 뉴저먼 시네마가 특징이 뭐였느냐? 뉴저먼 시네마는 뭐냐면은 영화를 오락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영화가 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프랑스 선배들은 뭐냐면 굉장히 그 누벨바그의 영화들은 그 기본적으로 진보적이지 않았어요. 많이들 오해를 해요. 그 누벨바그의 새로움은요 진보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 68 혁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진보입니다. 그런데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장르 고다르 같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 저 프랑스 트리프 형님 얼마나 보수적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누벨바그가 주장한 게 뭐야? 문학의 신여로서 영화 거부한다. 근데 다 원작까지 영화 만들었잖아요. 왜? 그들은 기본적으로 문학에 대한 리스펙을 갖고 있어요. 저도요 영화 평론하지만 문학에 대한 리스펙은 제가 근본이에요. 아무리 영상 어쩌고 해도 출발은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아버지들 그 할아버지 영화들하고 차별성을 듣기 위해서 문학을 조금 한때 이렇게 경원시하고 막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문학을 다 출발 그 스타트 포인트로 삼은 건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출세하고 나니까 다 문학으로 다시 개혁된 거지. 그런데 뉴저먼 시네마는 일단 처음 들어가고 밀접하게 갔어요. 왜 그러느냐? 워낙 급진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70년대가 가장 전복적인 시대였다는 거. 60년대의 혁명기를 거치고 70년대는 그 아주 전복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역사에서 가장 난삽한 영화들 그리고 이렇게 섹슈얼, 그러니까 성적 묘사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포르노그래피와 근접하는 영화들은 다 70년대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오시마 아비스의 뭐 강백지역 같은 영화, 파리의 마지막 탱고, 그리고 그 정점에 찍었던 파졸리니의 소돔 120일 다 70년대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레이건 들어오고
저 영국의 대총도 80년대부터 보수로 기울어지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70년대, 그 70년대 진보적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셔널 시네마로 선보였던 게 유정은 시네마. 그거는 저기 이런 맥락을 얘기하는, 컨셉트를 얘기 안 하고 텍스트가 말하는 평론가들이 많은데,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유정은 시네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네 과거, 히틀러를 포함한 이 유대인을 600만 죽인 이 자기의 과거와 그 대립을, 그 독일어로 이제 아우스하는데 제중이라는 그 스트라글. 그러니까 영화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문학적 재미를 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누벨바그는 굉장히 유의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영어로 폴라이플이라고 썼는데 굉장히 유의적으로 잔인하게, 장난도 많죠.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점프컷인데, 영화를 잘 못 찍다 보니까 나온 게 점프컷인데 그걸 미학으로 승화시킨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벨바그는 그런 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 독일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유의하는 거리를 뒀죠. 그러니까 그 자기네 그 역사 그리고 현 사회, 그 당시 70년대 아주 그쯤 하러 갈 때예요. 막 적금파 나오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박정희라는 위대한 독재자, 그 위대한 독재자 때문에 70년대 막 정말 온갖 억압이 다 이루어졌지만, 저기 서구는 70년대 68 혁명 이후의 그 여파로 70년대는 진짜 급진적인 그런 극좌. 그래서 막 테러가, 네? 하나의 테러가 예를 들면은 하나의 그 수적 수단으로 테러가 인정이 됐던 그게 70년대. 그런데 그거하고 거리를 둔 영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벤더스 형님이에요. 그래서 벤더스가 유정은 시네마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 최전설이 누구예요? 그게 파스빈서예요. 근데 또 파스빈서는 그 사생활까지도 일단 동성애자였어요. 아니 정확하게 양성애였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또 마약을 하셨어. 또 뭐 술은 말하고, 그래서 약중독으로 죽어요. 우리 독일에 예를 들면은 독일 모르겠지만 이제 독일 표현주의식으로 유명한 게오르 트라클이라고 있는데, 그 트라클은 29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트라클 따라서 29에 죽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은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건 근친상을 했어요. 저는 너무 건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술은 좀 좋아했지. 그래서 제가 그냥 살아남아갖고 지금 60대에 여기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80대까지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파스빈더 중심으로 유정은 시네마가 연구되고 논의되다 보니까 벤더스가 가장 적극적이에요. 근데 왜 저기 우리 벤더스 형님이 로드무비 길을 나섰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냐? 무의식까지도 미국화되어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범위. 그래서 길을 다니면서 그 고민하면서 그거를 찾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 미국으로 경도가 돼. 그래도 또 욕을 먹는 거야, 벤더스는. 근데 내가 오늘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이 경도는 되지만 완전히 함몰되지는 않았다는 걸 제가 좀 느껴요. 여러분, 유럽 영화와 미국 영화의 그 다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미국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인명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막 죽입니다. 제가 그 미국 영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건데, 너무 우리가 한 명의 목숨이 무지와 같다고 말을 해놓고서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막 죽여. 근데 유럽 영화들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죽일 때도 조심히. 그래서 여러분 아시만 노키온 헤버스토어 같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습니다. 조폭들이 막 나오는데 한 명도 죽이지 않아요. 그게 유럽식, 독일식 그런 윤리예요. 여기서 사람 안 죽이잖아요. 거기서 안 죽이잖아, 안 패잖아.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저는 유로센트리즘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서구의 역사를 그런 그 유로센트리즘, 여기는 미국주의까지 포함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이제
그 스스로 조금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쟁취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윤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뉴저먼 시네마는 이 독일 그 헐리우드 영화들에는 경계심이 뭐 대단했죠. 그런데 그 예외적인 인물이 우리 벤더스 형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둔 영화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폴크 슐레저로프의 양철국이에요. 양철국이 대중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그러니까 독일 영화 역사 종합했을 때 가장 성공을 거둔 영화 하면 양철국이에요. 종합적으로. 왜? 1979년에 아포칼립스 나우와 칸 영화제 한국영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 그 당시 외국영상까지 받는 유일한 독일 영화예요. 그래서 근데 폴크 슐레저로프는 그 귀토그라스의 59년짜리 귀토그라스의 원작 양철국을 79년의 영화에서, 그래서 귀토그라스가 노벨문학상 언제 받죠? 99년에 받아요. 20년. 네? 근데 하이니벨은 1900 일찌감치 받는데, 그때 하이니벨 받을 때 다 그랬잖아요. 아니 귀토그라스가 받아야지 어떻게 하이니벨이 받아. 근데 하이니벨하고 귀토그라스는 그 전후의 그 독일 문학을 결정지은 두 명의 소설가입니다. 극작가로서는 이제 제가 논문을 썼던 막스 프리시라든지 프리드리히 듐맛이라든지 뭐 페터바이스 등등 있습니다만은 이 문학에서는 두 명, 소설에서는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토그라스의 양철국이 영화화돼서 국민영상을 받고, 그 다음에 외국어상을 받는데, 그걸 폴크 슐레저로프가 부산영화제 왔을 때 뭐라 그러지 아세요? 내가 그 양철국 이후로 한 거는 그냥 쇠퇴한 것도 한 게 없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다 살아있어요 지금. 파스빈드 형님 빼고는요 다 살아있어요. 폴크 슐레저로프 살아있고, 알렉산더 블루게 살아있고, 한스 유르게 지보베크라고 여러분 모르시지만 이름만 들어서 그냥 한스 유르게 지보베크 살아있고, 장마리 스트로프 살아있고, 다 살아있습니다. 딱 한 사람 파스빈드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만 영화를 계속 만들어. 아니 영화를 딴 사람 만들어도 우리한테 관심이 대상이 안 되는데 딱 한 사람만 그래서 이렇게 논의의 대상이 돼. 딱 한 사람이에요. 다른 감독들이 영화를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도 우리는 아예 몰라요. 저 같은 평론가도 뭐 알렉산더 크루게가 영화를 만들어서 관심 없어요. 요즘 그다음에 정말 그 뉴저먼 시네마에서 나오는 괴인 베르나 헤우초크라고, 베르나 헤우초크가 만든 아기의 신의 분노, 거기에 바로 우리 오늘 나온 클라우스 하고 클라우스 딸이 나서 키스키 나오는 거야. 그 영화가 뉴저먼 시네마의 대표작이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면요. 지금 부산영화제 이사장하는 박강수 감독이, 저 지금도 기억해요. 한때 자기 인생 영화 베스트 1으로 아기의 신의 분노를 뽑을 정도. 그 정도로 그 80년대에 70년대 말 80년대에 뉴저먼 시네마가 한국의 그 시네필들한테, 영화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결정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오늘 여기서는 제가 그냥 이거 이랬다고 던지고, 이거 연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연구가 들어가서 아티클이 발표돼야 되고 책으로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뉴저먼 시네마가 만들었던 그 영화 만드는 그 저예산 영화 만드는 방식, 그걸 우리가 영어로 아티저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벨바그하고 뉴저먼 시네마하고 제작비가 다 저예산인데, 누벨바그는 보다 한 3분의 1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누벨바그는 그 나름대로 그 친관객적인 산업계하고 굉장히 그 주류산업계와 협력해서 갖고, 이 뉴저먼 시네마는 완전 아웃사이더를 갖고, 그래서 같은 류가 붙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뉴저먼 시네마의 그 정신을 지금 사실은 한국 그 영화하는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다시 지금 여러분 저 투자 안 되는 거 아시죠? 투자 안 되고 아주 일부 수준만 되고 나머지는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고 다시 개정력 상태인데, 제가 볼 때 이 과거에 우리가 70년, 80년대에 90년대 영화를 만들었던 방식으로 다시 그런 진짜 헝그리 정신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그 영화가 어떻게 되냐, 관객 세계 무대 다시 가서
칸 베를린 베니스에서 인정받아서 다시 한국 영화가 같이 예산이 잘 나갈 때처럼 돈이 없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만든 영화가 심상치 않은데 저는 그러면은 다시 베를린 베니스 이런 데서 그리고 여러분 베를린에서 저기 홍상수 영화만 계속 지금 초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홍상수 영화가 얼마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물어서 가지고 만드는 거죠. 베니스가 지금 10몇 년째 지금 저기 한국 경제국을 초대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심각하게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영화제는 영화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를 받는 데는 크게 영화에서 평가받는 건 세 가지 노선이 있어요. 루트가.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비평가들, 국내외 비평가들로 인정받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페스티벌. 해외 영화제로부터 계속 초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영화가 살아남아서 생존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에요. 봉준호처럼 이걸 다 되는 사람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사람은 봉준호 같은 사람은 전 세계 영화 역사에 10명도 안 돼요.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준호가 얼마나 대단한 경지 있는지를 지금 봉준호는요 세계에 지금 세계 중에 정상 중에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 딱 한 사람이 봉준호보다 더 성과를 올려서 그 누구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예요. 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다 이거를 충족시킨 딱 제일 세우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고 그다음에 봉준호예요. 그 여러분 지금 영화 역사에서 현존 지금 최고라고 크리스토퍼 놀란 칸 영화제 초대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세계 최고라는 크리스토퍼 놀란은요 칸 영화제 경쟁 단 한 편도 초대 못 받았어요. 스필버그 딱 한 편 받았어요. 슈가라드 익스프레스라고 70년대 영화로. 그래서 조지 루카스가 계속 칸에 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한 말씀 하셨잖아, 우리 루카스 형님이. 루카스는 뭐예요? 스타워즈 시리즈 만들어가지고 계속 월드 프리미어를 칸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이 관심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스필버그는 그럴 필요 없죠. 산업에서. 그런데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산업적인 평가를 받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너무 영화제부터 좀 꼴대 받았네. 그럼 칸 세계영화제 최고인 칸에서 상을 내가 하나도 못 받았네. 아예 경제 초대를 못 받았네. 이거 쪽팔리는 거예요. 이건 무지무지 쪽팔리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놀란한테 내가 이 얘기하면 자기 뭐라 그러지 몰라. 그럼 그러겠지. 칸이 별거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칸이 별거 하면 아카데미도 별거 아니에요. 아카데미는 로컬 영화상이고요. 칸은 글로컬 영화상이에요. 영화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칸 인정하지 않으면 노벨문학상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귀담아다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노벨문학상 별거 아니라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 하다 보니까 무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마무리될 시간이 돼가는데 한국 시네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70년대 78년에 유현목 감독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젊은 20, 30대의 영화인들 지금 한국 영화계의 어떤 60세에 돼 있는 사람들이 연합석을 만든 게 동서영화연구회라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데가 독일문화원이에요. 독일문화원은 뭐 하는 데냐? 독일어 공부해갖고 유학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영화를 보여주는 시네마테크가 있어요.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모카트 70년대 80년대 얼마나 90년대까지 다 영화가 잘려나갈 때 프랑스 문화원과 독일 문화원에서 그 잘려나가지 않은 그 영화들을 보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영화를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의 시나트를 원조예요. 이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 90년대부터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 모르는 얘기고요. 한국 시네필의 원조들은 70년대 말 80년대에 프랑스 문화원, 독일 문화원에서 영화를 보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비디오가 아니에요. 스크린. 이렇게 지하. 딱 여기 같은 데서 같이 모여서
언어 나오는 밑에 자막, 응? 한글 자막 없죠. 당연히 한글 자막 없죠. 영화 자막 보면서. 어? 그러면서 그 영화들을 보면서 막 인생 일대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영화 누벨바크와 뉴저먼 시네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80년대 거치고 90년대 되면서 비디오 시대가 열리잖아요. 불법 비디오 시대가 열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걸 보면서 영화 감독의 꿈을 키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봉준호잖아요. 90년대 연대 노란문이라는 서클. 그래서 작년에 부산영화제에서 노란문 다큐멘터리 선보인 거예요. 걔는 90년대예요. 90년대. 봉준호는. 그래서 그때는 뭐 여기저기서 영화들이 많이, 그때는 해외도 좀 자주 가고, 80년대는요 해외 나가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막 얻어오잖아. 그거 가지고 엄청 잘났죠 그래. 그러면 그거 하나 보려고요. 우리 막 줄을 서요. 그래서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엠마누엘이 막 그럼 같이 모아가지고 다방에다가 엠마누엘 같이 모여가지고 호텔 같은 데 엠마누엘. 왜냐면 우리가 뭐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 같은 또 엠마누엘 독일 또 성애화가 어떻게 외국의 성애화는 어느 정도 묘사를 하나 이것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브라이언 데 팔마가 스카페이스를 만들었어. 드레스투키를 만들었어. 브라이언 데 팔마. 그리고 또 그거 모여가지고 막 다방에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엠마누엘처럼 야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영화 공부를 한 거야. 80년대 초, 90년대부터는 이제 문화학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식의 공간이 형성돼서 불법 비디오지만 가서 막 같이 자막이 넣고 막 해가지고 저작권 문제 이런 거 없이 그 세를 받은 사람들이 거쳐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유학을 가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그게 홍상수예요. 홍상수는 원래 어릴 때 영화 보는 사람이 아닌데 프랑스로 가가지고 어떻게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프랑스 가서 영화 좀 보고 이러면서 영화상을 받으면서 김기덕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9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전 세대와는 다른 영화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80년대에 바로 시네필로서 성장을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뉴저먼 시네마 일단면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시네필들은요 그 당시에 영화를 엔터테인먼트로 즐긴 게 아니에요. 사회투쟁, 사회운동으로서 영화를 접근해서 그러니까 뉴저먼 시네마가 딱 맞는 뉴저먼 시네마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현실, 역사, 그리고 개그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 파스벤더의 제가 인생 영화 베스트 10 안에 넣는 멜로드라마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에서 60억은 청소하는 여인과 저기 모로코에서 온 30대의 건장한 남자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예? 근데 그 영화는 물론 더글라스 서크의 천국이 허락하는 모든 것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거지만 저는 그 멜로드라마 파스벤더의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멜로드라마가 얼마나 전복적일 수 있는가를 그때 깨달으면서 그거를 이어간 사람이 이제 페드로 알모도바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특별히 장르로 뭐 영화를 즐기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회성 짙은 멜로드라마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그 장르라고 얘기되는 멜로드라마가 얼마나 급진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일련의 그 영화들이 멜로드라마가 더글라스 서클라든지 라이노베르노 파스빌더라든지 그런 점에서 우리 우리 벤더스 형님은 그런 급진성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천상 아티스트였고 굉장히 아까 말한 그 어떤 미국 중심의 그 대중문화에 대한 영향을 깊이 너무 오래 받으면서 그런 존재론적 고민을 좀 한 겁니다. 이런 투쟁으로서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오늘 다시 영화를 보고 느끼는 건데 여기서 숭고함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숙연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영화를 통해서 그 디그니티를 잃지 않으려면, 응? 심지어는 보세요. 거기 파리 텍사스에서의, 응?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인데도 자기의 그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그 여인,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주는 그 남자, 그거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응? 그래서 야, 이게 사랑의 새로운 차원을 또 보여주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밀리언 달러 호텔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또 우리, 응? 소망 믿음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 그 말씀까지 또 인용하는 듯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이 벤더스 형님은 제가 볼 때, 그리고 거기 잠깐 나왔던 나이 드신 분이 마뉴엘 데 올리비에라라고요. 포르투갈이 배출한 세계 최고의 감독인데 그분이 몇 살까지 살고 죽냐면 105세에 넘어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이니까 그분이 한 80대, 80인데 잠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화가 94년이잖아요. 93년에 누가 죽냐면요. 페데리코 펠리니가 죽어요. 그래서 처음 영화를 시작할 때 펠리니의, 여러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 페데리코 펠리니, 라돌체 비타라든지 할가리 브레, 이건 뭐냐? 자기가 존경했던 펠리니한테 오마주를 바치면서 도시는 리스본, 포르투갈, 마뉴엘 데 올리비에라. 그리고 1년 지나면 영화 역사 100년이 돼. 그렇게 해서 리스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지금 보는데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거기 노래, 세상에 포르투갈 스페인 음악,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런 음악은 하루 종일 저 음악만 들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직 포르투갈은 못 가봤는데 스페인하고 저 음악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했는데 거기 파도를 좀 이렇게 감상가 밀어넣는데 진짜 음악을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요. 그게 1999년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으로 나온 거고 또 그게 2015년에 삐나로 나온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분은 계속 그 아티스트에 대한 오마주를 바치잖아요. 삐나는 그 삐나 바부씨가 죽고 나서 3D로 피나를 만들어서 오마주 바치잖아요. 제가 그때 베를린 영화제에서 3D로 이제 피나 바부씨 그걸 봤었는데 저는 피나 바부씨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피나 바부씨는 내가 워낙 좋아하고 근데 그때 좀 심심하게 봤었는데 다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내일 이제 그 강의를 제가 할 거예요. 왜 예술이 중요한가? 왜 신의아트 이런 리좀이라는 공간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14명이라도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없으면 못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카페 빌려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부를 수 없잖아요. 여기니까 이렇게 와서 같이 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유럽 시네마데이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역사. 지금 계속 이 창원국제민주화의 어제도 AI 영화로 역사를 만들었지만 오늘도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고 지금 계속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역사 현장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거기 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사사로운 거고 공적인 걸 제가 여기 왔는데 저는 여기 온 거를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아들들하고 다 와이프가 갔으니까 자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이미 한 7, 8분 지났고요.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나 있으면 하시고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당신이 너무 다른 얘기 하느라고 안 해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영어 공부하는 학생도 있는 거 같고 그럴 때 특별히 없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자막에 오스 아스지를 대한 언급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알고 계시는 빈벤더스 감독하고 오스 아스지를 벤더스 형님이 이제 다큐를 몇 편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츠 야스지레도 나오면서 도쿄가에서 오츠는요 아시아 영화 감독 중에 가장
그 많이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있는데 산업적으로는 브로서와키예요. 그래서 저 조지 루카스, 스필버그 이런 분들이, 마진 스코시지 이런 분들이 그 우리 브로서와키라 그 아저씨한테 영화를 만드는 그렇게 좀 돈도 좀 대주기도 하고, 반면에 감독들 연출의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주는 사람은 오주 야스우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예를 들면은 뭐 레오스카락스 그 받아가지고 소년들 보고 계속 카메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 다 오주 야스우지에 대한 못 맞춰요. 오주 야스우지로는 사실 뭐 그게 뭐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카메라가 그 다다미 숏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인이 이렇게 무릎 꿇었을 정도의 높이로 카메라가 이렇게 인물들을 올려보는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었어요, 주로. 그래서 아예 영화를 그렇게 찍는 감독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오주 야스우지나 이쪽에 오마주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저기 일본 영화는 오주 야스우지로, 그러니까 구로사키로, 미즈모치 겐지, 그다음에 오주 야스우지로, 그다음에 나루세 미키오, 이 네 명이 전 세계 그 후배 영화 감독들한테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쳐요. 그래서 오시마 누구냐, 이제 왕가이 형님 같은 경우는 나루세 미키오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게 부운이 자기 1등 영화예요. 그래서 화양연화나 이런 거 할 때 다 나루세 미키오에 대한 그 레퍼런스로 이렇게 하는데, 오주 야스우지로는 이제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그 진자무시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오주 야스우지. 그리고 우리 또 버스터 키튼, 이게 참 재미나죠? 우리 찰리 채플린하고 버스터 키튼이 있는데, 찰리 채플린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코미디언인데, 그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버스터 키튼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그 버스터 키튼의 카메라만 그 구조로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시마, 아니 자꾸 이 벤더스 형님이 그 자기 영화에서 그 같이 영화를 했던 선배, 또 타 분야의 어떤 예술가, 이 사람이 그 음악을 대하는 방식을 보세요. 그 태도를 보세요. 네? 보통 사람을 들어가면 그냥 홀리 들었는데, 거기서 그 음악에 빠지면서 그 여인하고 러브스토리까지는 안 가지만, 이 영화 후편 나왔으면 그 여인하고 썸띵을 벌어지고, 할리우드 영화 찍으면 그 두 사람과의 그 썸띵으로 영화를 만들어. 그게 헐리우드와 유럽의 차이겠죠. 그게 더 재밌을 거고. 응? 그래서 오주는 이제, 오주 야스우지는 도쿄가라는 그리고 더글러 서크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다큐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점에서 그 다큐가 하나 여기 포함됐더라면 뭐 어땠을까 싶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다큐를 한 편을 포함시키지 못한 여러 가지. 왜냐면 이게 또 초대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야 될, 해결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좀 그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유정원 시네마 얘기는 아닌데 좀 평론가님한테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자, 들립니까? 괜찮습니까? 좀 잘 안 들리고.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평론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하는 건데요. 그 평론가님께서 봉준호 감독 작품들 중에서 그 마더를 별로 낮게 평가하고 이러시는 게 어떤 영화의 어떤 사회적 역할, 사회적인 그런 거를 되게 중시 여기시는 것 같고, 오늘도 빈 벤더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빈 벤더스를 약간 조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왜 어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높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개인과 사회가 서로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데, 개인의 이제 천착하는 경우, 사회성을 지우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누구야? 그게 박찬욱이에요. 박찬욱은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철학은 뭡니까? 개인의 내면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찬욱 영화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층위가 굉장히 약합니다. 반면에 봉준호 영화는 사회학과를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봉준호 영화는 출발이 사회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 개인이 생동하는 개인. 그래서 봉준호가 세계 정상이 된 거예요. 사실 봉준호하고 박찬욱에서 영화 만들기 위해서는 박찬욱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사는 뭐냐면 어떤 개인은 절대로 개인은 사회와의 그 관련성 관계를 뗄 수가 없는데 너무나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 관련성 관계성을 지우시거나 희석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그것이 기본적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홍상수 영화를 그냥 인정하면서도 홍상수 영화에 열광하지 않는 이유가 홍상수 영화는 너무 개인의 차원에 놓는다. 그 돼지건물에 빠진 날만 해도 그 개인들은 그 사회에서 그 버티기 힘든. 그래서 제가 저기 김기덕 감독 영화를 욕먹으면서 높이 평가했던 게 그 개인들은 사회에서 생존 불가능한 개인이 생존하는 걸 그려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기덕은 사회성이 있거나 간에 관계없이 굉장히 사회적인 개인을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저는 왜 그러냐? 저는 그 모성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리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화 만들면서는 마저가 뛰어난 건 아닌데 제가 시를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에서는 할머니마저도 윤리적 선택을 하잖아요. 아니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거 뭐 그건 하나만한 얘기인데 그 윤리적으로 제가 볼 때 기생충은 그 윤리를 시동일관 지키는 영화예요. 그래서 세 층에서 다 한 명씩 죽여. 다 어느 한쪽만 아니라 다 죽여. 그러니까 봉준호가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놀라면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건 뭐냐? 본인이 의식을 했든 안 했던 어느 한쪽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이 잘못되면은 그것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게 봉준호의 윤리인데 그런 점에서 마더는 제가 볼 때 이 엄마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끝내 모르고 그냥 내 사랑으로 가면 좋은데 알면서 그걸 덮는 이 선택을 제가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 선택 인정하지 않아요. 반면에 시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할머니가 알고 할머니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리를 떠나서 영화를 못 봐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영화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윤리적으로 저의 윤리를 넘어서 영화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KKK단을 영웅으로 만드는 국가의 탄생을 영화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 영화를 위대한 영화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화적으로 그래서 저기 곡성 같은 나홍진 영화를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거. 그 사로 넘치는 그 영화를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영화 현장에서 뭐 스텝 패스만이 아니고 그런 폭력성이 영화에 그냥 흐르잖아요. 여러분 폭력은 철저하게 수단이어야 됩니다. 한국 영화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영화 중 하나가 뭐예요? 악마를 보았잖아요. 김지훈 감독. 그 영화는 정말 잔인무도한데 그 영화는 굉장히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각성시키는 영화예요. 그런데 나홍진의 영화들을 보세요. 폭력을 굉장히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이렇게 우리가 굴종돼가지고 폭력을 따라가게 만드는 영화를 계속 만들어요. 저는 그런 윤리성 저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보러 너 실력이 없다, 너는 너무 전문성을 떨어진다.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런 거 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제 윤리를 그거를 극복을 못합니다. 여러분 페드로 알모도바르 같은 영화를 보면 얼마나 정말 극단으로 갑니까? 근데 얼마나 윤리적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페드로 제가 영화 역사 종합 혁명하면 저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이 정도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더 하면 더 너무 늦게 끝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9시에 원래 끝내야 되는데 20분, 18분이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다 오셔서 같이 영화들 즐기시고 특히 호퍼 같이 보고 우리 심은옥 감독과 좀 더 전문적인 호퍼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